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증권사가 보유한 부동산 PF 브릿지론 가운데 최종 손실 위험이 높은 대출 규모가 4조 8천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신용평가도 PF 관련 손실 위험 가능성과 충당금 추가 적립 필요성을 경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기업들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목표 PBR을 공시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표 PBR을 공시한 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불성실 공시법인 지적 및 투자자들로부터 피소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며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ETF에 뭉칫돈이 몰리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신탁으로 판매하는 커버드콜 ETF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복잡한 상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월배당만 노리고 투자할 경우 제2의 ELS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좀 더해지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거래일 미국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소매 판매 지수가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이 고금리 속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다라는 반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가 더 걸릴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는 조금 지수 흐름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전략들 한번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 리뷰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4.6% 가까이 급등했는데 국채 수익률이 왜 올랐는지 지금 나스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역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증시를 이끄는 큰 축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랑 실적입니다. 일단 금리부터 보자고요. 금리가 지금 5.5% 미국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매크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표를 봤을 때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왔어요.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는 0.3%였는데 0.7%가 나왔어요. 훨씬 웃돌았기 때문에 소비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소비는 GDP 70%입니다. 소비 자체가. 그래서 이 고금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고요. 또 물가 지표가 CPI 예상치 상회했지 않습니까? 3.5%.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도 안 잡혔는데 고금리 상황 속에서 고용도 잘 돼요. 소비자들이 지갑도 엽니다. 자,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페더 지출에 따르면 6월 금리 인하설이 확실시 되었는데 9월까지 밀렸고요. 연내 3차례 인하에서 연내 1차례 인하. 그리고 이제는 매파적 인사들이 금리 인상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거다 좀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대외적인 변수도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전쟁이 확산되고 있죠. 재보복하겠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전은 억제하겠지만 재보복하겠다. 자,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도 했으니까 너희가 보복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게. 결국 확전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확전이 이루어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다시 유가가 올라가면 어떤 이슈가 생기죠? 물가에 대한 이슈가 생깁니다. 안 그래도 고금리 속에서 지갑 열고 고용 잘 나오고 CPI가 안 잡혔는데 여기에 대외적인 변수인 중동 전쟁까지 가세된다? 이러면은 증시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팔자에 지금 너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뉴욕 증시입니다. 제가 맨날 그어드리는 선이 있는데
이 선 이탈했습니다. 이 선 이탈하면은 제가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크로도 그렇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16,000선 그동안 견조하게 유지되던 16,000선이 뚫렸습니다. 15,800선인데 아마 15,000선까지 유지되는데 이 선도 뚫릴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당장은 올라갈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아무리 뭐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매파적 견조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강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강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주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승을 견인해 왔던 것인데 지금 뭐 없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은행들 실적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증시가 좋았나요? 아니죠. 그리고 조만간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블랙스톤 실적 발표됩니다. 그러나 이 은행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은 재료적으로 봤을 때 이전 기술주들,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대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은행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15,000선을 사수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인 반응이고요. S&P 500도 5,000선 위태위태합니다. 다우도 37,700선이고 무엇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너무나 많이 빠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앞으로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장중에 너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놀랬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면 이제 분명히 방송 돌려보십시오. 9만 전자까지는 갈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85,000원 고점 찍고 내려올 것이다. 근데 그 내려오는 게 건전한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85,000원 찍었을 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하고 현금화해라. 그리고 나중에 9만 전자 2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3거래일 연속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어제 좀 던졌더라고요. 앞으로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 언제까지 빠질 거야 제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건전한 조정을 거친 다음에 9만 전자를 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증시에서 제가 전략 하나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 섹터 빠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구리 섹터도 빠지고 있고 전선 관련주도 빠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 방산 섹터 공략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방산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방산은 너무나 좋은데 지금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증시가 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 관점에서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좋아 보입니다. 금리 인상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을 본다면 굳이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유가도 잡히지 않고 있고 또 물가도 잡히지 않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 잡아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 혹은 고금리 수혜주들 쪽으로 전략 세워보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방송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장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삼성전자가 85,000원까지 가까이 갈 때 환호를 지를 때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잠깐의 쉬어감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반도체주들이 오늘도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좋은 섹터이니만큼 눌림목 접근 관점에서 봐야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반도체 섹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만여 개 정도 창출했다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조금 이슈죠. 얼마 전에 TSMC도 대박 보조금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도 뭐 나쁘지 않은 규모인 것 같습니다. 역대 세 번째 규모고 9조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3월 ICT 수출이 전년비 19.4% 상승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네요. 2년여 만에 반도체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젠슨학 CEO라는 그 재료 자체를 봤을 때 S급 재료도 다만 85,000원 찍고 내려오니까 건전한 조정을 기다리고 9만 전자를 노려보자라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구체적인 관련주, 워트, HBSB, 테스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트인데 12,770원입니다. 주가가 20% 가까이 갔다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확실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5장에도 살아남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5장에도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말인즉슨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었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만 나왔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데이 트레이딩 말고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 박스권 상단, 즉 종가 라인이 지금 12,710원이고 시가 라인이 12,40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1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주가가 12,000원까지 떨어질 때 눌림목 관점에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HBSB 그다음에 테스 있는데 테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도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보시면 윗꼬리가 좀 달렸죠.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는 박스권도 안 되고 추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추세로 가려면 단기 추세가 이렇게 그려지고 주가가 좀 많이 빠져야겠죠. 28,250원인데 지금은 추세의 상단 라인이니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추세의 지지 라인 25,000원으로 사려 됩니다. 25,000원에 들어가서 단기 목표가 3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장의 반도체 관련주들 그동안의 움직임이 좋았을지라도 단기적인 접근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오히려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것이 아무래도 중동발 리스크일 텐데 이럴 때 또 반사이익을 얻는 게 유가 관련된 섹터거든요. 유가 섹터들은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 관련주들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네, 유가 섹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관련주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등등이 있는데 일단 모멘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보복을 했습니다.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게 놔둘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중동 전쟁이 여기서 더욱더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할 겁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좀 비상인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폭등에 수입 물가가 상승세입니다. 지금 석 달째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만약에 여기서 중동 전쟁이 확산된다면 석 달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가 고공행진 전망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2달 더 연장한다고 하네요. 제가 우리나라에 한해서 이런 이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짜 와닿는다는 겁니다. 이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 유류세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수입 물가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는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흥구석유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흥구석유가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런 팽이형 캔들 나오고 지금 뭐 아래꼬리 달리면서 캔들이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물량을 좀 던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세력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가가 떨어져도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이건 제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수평선을 그을 수 있죠. 이 라인을 돌파했으니까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캔들이 너무 좋지 못합니다. 근데 이 캔들만으로는 우리가 뭐 세력들이 물량을 던졌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거가 뭐였죠? 거래 대금이잖아요. 2,500억, 3,000억, 3,500억. 이렇게 많은 물량을 누군가 고가권에서 던졌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세력이 던졌다는 신호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강조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중앙에너비스 보겠습니다. 네, 중앙에너비스 보시면 중앙에너비스는 아까 흥구석유와 다르게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유성형 캔들 띄운 다음에 주가가 빠지고 있죠. 지금 24,950원인데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장의 지위를 한번 물려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보고 가격 전략 하나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단기 추세 그어집니다.
단기 추세를 그은 다음에 추세대를 그어요. 이렇게 그려지죠. 가격적으로 보면은 25,000원입니다. 지금이 2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다음에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되겠네요. 3만 원을 최종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에 유가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접근을 고민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장의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좀 매도 쪽으로 나오는 점들 캔들상에서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선 시황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섹터들 중에서 국내 증시 첫 번째로 다뤄주신 섹터가 방산 쪽이었습니다. 비록 뭐 오늘 시장을 그동안은 잘 받쳐줬는데 워낙에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는데 방산 섹터는 좀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장 관심 섹터, 방산 섹터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뭐 상승 섹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관심 섹터로 따로 뺀 이유는 그동안 진짜 관심을 가지고 봐왔던 섹터이고 전체적으로 수급이라든지 재료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시장에 안 좋은 지금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남들이 물량을 던질 때 우리가 그 물량을 받자는 취지에서 제가 좀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출이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이 잭팟을 터뜨렸다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K방산이 영토를 키우고 있습니다. 12개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 유럽 12개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중동발 전쟁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쟁이 확산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방산주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일단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면 딱 지금 추세의 지지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그거 볼게요. 이렇게 그어지죠.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트 흐름을 보면 파동 논리로 봤을 때 1파 이후에 눌림, 2파 이후에 눌림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3파 나오면서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대형주 좋아하시고 재료 좋은 거 좋아하시고 모멘텀 수급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추세의 지지라인에 걸쳐있기 때문에 들어가시고 최종 목표가는 2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현대로템도 너무 좋죠. 보시면 현대로템 지금 좋았다가 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치 나왔기 때문에 추세에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추세선 그어보자면 이렇게 그어집니다. 지금 추세의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추세의 지지라인 잡고 38,000원에 들어가서 단기 목표가 4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큰 상승을 보여왔던 시장을 잘 받쳐줬던 방산 섹터들 지금 당장에는 어떤 전략 펼쳐보면 좋을지 관련된 종목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자랑을 한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 너무 흐름이 좋습니다. 4월 11일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했던 한국석유가요. 어제는 26% 또 오늘은 장중에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4거래일 만에 5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거든요. 장이 좋지 않아도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리뷰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한국석유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 역설적인 것이기도 한데요. 제가 2022년 장이 안 좋았을 때 투자 대회에서 한번 입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단타는 하락장일 때 수익이 내기 좋은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장이 안 좋죠. 종목들이 대부분 빠집니다. 근데 모든 종목이 빠지나요? 상장사 모든 종목이 빠지나요? 그렇지 않죠. 빠지는 종목들이 더 많지만 오르는 종목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오르는 종목을 잘 고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한국석유를 그때 공략주로 가지고 왔고 4거래일 정도 됐습니다. 4거래일 만에 고가 기준으로 46.41%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4거래일 만에 46% 수익을 보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4월 11일에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죠. 국제유가 개인적으로 $100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예단하기 힘들지만 중동 전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료는 아직 살아있고 추세 살리면서
더 올라갈 것이다.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표가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2,400원 찍고 지금 분봉상으로 보면 내려오고 있죠. 괜찮습니다. 10분 봉상 60분 선이 19,000원 정도 되네요. 제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19,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하시면 되고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지금 절반은 익절하셔야 됩니다. 100% 들고 계시면 안 되고요. 절반 익절하시고 최종 목표가는 2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거래일 만에 50%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어준 공략주였던 한국석유 절반 홀딩하시고 전반은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쪽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타는 하락장에서 좀 더 수익 내기 쉽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공략주인데 사실 제가 아까 한국석유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옥석가리기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가진 모든 기법을 이용해서 이 차트에 적용해 봤을 때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이 괜찮아 보여서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왔고요. 구체적으로 모멘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주예요.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화생 특허를 중국 쪽에 등록을 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신약이요. 5월 달에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일정 매매 기법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HLB 그룹주 일정 매매 기법 적용해서 4월까지 들고 가라는 말씀드렸죠. 초전도체 학회 일정이 있으니까 3월, 2월 그 중순에 팔면 된다. 2월 중순에 팔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괜찮은 결과 나왔죠. 이 마찬가지로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일정이 5월 달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5월 달에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5월에 파시면 안 되고요. 4월 말까지 보유하시다가 파시면 되는 전략 하나 세워드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요.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신규 상장이었습니다. 2023년 5월에 신규 상장했는데 보시면 전고점 라인을 일단 한번 돌파했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고요. 보시면 양봉 나왔다가 지금 도지 만들고 양봉 나오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다른 차트 보여드리면 한국 BNC 저희 또 공략주였는데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이 차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 기억하시면 좀 쉬었다가 올랐다 쉬었다 올라갔다 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S바이오메딕스도 마찬가지로 바이오고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몇 차례 쉬어가는 과정을 거치다가 뭐 빵 하고 튀는 구간이 4월 말에 나올 겁니다. 그때 익절하시면 되고 가격 전략 세워드리자면 지금 들어가셔도 되는데 제일 좋은 흐름은 22,000원 아래일 때 22,000원 아래일 때 제가 좀 추천드리고요. 22,000원 아래에 들어가셔가지고 최종 목표가는 지금 전고 라인이 25,300원이잖아요. 25,300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500원 잡고 최종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S바이오메딕스 짚어봤고요. 파킨슨병 관련해서 5월 달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 기법으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환율 고공행보의 복합적 요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17개월 만에 1,370원대를 넘겼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인 탓인데요. 특히나 CPI 지수도 6개월 내 최고치로 뛰고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또 3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시장도 매우 강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이유가 약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임상현 전문가님과 해보겠습니다. 네, 1,370원을 넘겨서 1,4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환율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강달러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건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환율도 뛰고 또 금리는 더 뛰면서 좀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예, 환율이 이제 급등한 부분들은 3월부터 급등했기 때문에 중동 전쟁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좀 했다는 것은 약간의 후행적인 어떤 부분이고요. 복합적인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으로 1,399원, 마에 이제 1,400원을 이제 돌파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어떤 부분인데 정부 당국에서도 개입을 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가장 중요한 환율 급등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그동안 지속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최근 3월까지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를 보면은 고용이라든가 경제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지수도 생각보다 잡히지 않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속화된 부분들은 기후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중동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추가가 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떻게 같이 동반된 상승이기 때문에 잡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물가라든가 자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의적으로 떨어뜨리기는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작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멀어진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반사적으로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은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요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미중 충돌에 관련된 공급망이 굉장히 교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이중으로 좀 드는 부분이 있죠.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것 때문에도 상당 부분 두 번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약간의 피크를 달리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장세 이제 저점하고 원달러 환율의 고점하고는 일치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해답 아닌 해답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전체 어떤 조점 라인대를 현재 형성하고 있는 추세선 한번 그어보고요. 살짝 이 밑에 이제 삐져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이거하고 이제 대칭적으로 이제 그어보면은 상단 라인이 거의 이제 닫았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올라가면은 1,400원 정도 또는 1,440원, 맥스가 1,440원 정도가 되는 그런 요인인데 시간상으로 한번 이걸 보시면은 이 계속해서 올라간 지가 오늘이 이제 5주째 좀 해당이 좀 됩니다. 5주째 좀 해당이 되고 약간 피크를 좀 달리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4월 10일, 4월 9일, 4월 10일
부분들 여기 기점 묘하게 이제 선거 국면하고도 약간 일치가 좀 되고 있죠. 선거에 어떻게 보면 여당이 참패하고도 약간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또 대외적인 리스크 때문에 있지만은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멈춰주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 1,444원이 마의 고점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그 선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쌍봉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400원이 종가상 고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수는 바닥일 가능성, 그다음에 환율이 현재 원화가 약세인 경우는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이지만 수출 경쟁력 차원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적인 펀더멘탈적인 측면, 그다음에 수출 기업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새로운 어떤 기회가 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1,400원 부근이 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해서 미중 갈등, 최근에는 중동 리스크까지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환율이 치솟고 있다라는 점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슈 살펴봤고요. 오늘의 종목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덕양산업 짚어볼게요. 작년 하반기부터 쉬어가다가 어제 바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현대차에 이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멘텀인데 오늘 장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눌림목 어떤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는데 덕양산업하고 가장 이제 특이한 부분들 세종공업, 기타 몇 개 세방전지 몇 개 업체는 2차 전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대차의 이제 벤더사에 해당이 되는데 2차 전지 분야의 새로운 벤더로 등록이 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공식 지정사로 언급이 좀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 성장성이 높은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덕양산업이 원래 하는 일은 현재 내장재 무거운 시트나 앞에 이 디스플레이 어떤 플라스틱 커버라든가 이런 내장재 위주 인테리어 전문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공장의 바로 옆에서 지어서 바로바로 이제 공급을 좀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글로벌로 이제 진출하기 때문에 똑같이 같이 이제 동고동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해왔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PBV 시대가 이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내부의 시스템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성장성도 있고 또 하나 부분들은 배터리 시스템 관련된 BMA라고 합니다.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라고 해서 BMA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수주도 계속해서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성장성이 모두 좀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반고체 전지, 전고체를 과기한 중간 단계인데 반고체 전지는 흑연 대신에 음극재 대신에 리튬 메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튬 메탈 배터리 어떻게 보면은 이 배터리를 채용한 이 BMA 부분들을 납품을 좀 하고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크게 올랐다, 오늘 빠졌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자 이런 이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쌍바닥 부분입니다. 쌍바닥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다시 한번 여기서 4월 어제 상한가 갔다가 상 무너졌죠. 오늘 무너졌는데 장대 양봉의 중심만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만 종가상으로 십자 도지형이 형성이 되면은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오늘 아랫골이 달리는지 여부 아니면은 내일 종가상 십자 도지형이 형성이 되면은 한번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덕양산업이 어제 상한가 이후로 오늘 눌림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과 내일 차트적인 흐름들을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S바이오메딕스 짚어볼 텐데요. 5월에 파킨슨병 임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좀 무섭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5월이라고 한다면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일 텐데 오늘도 17%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예. 자, 일상 1A, 2B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그것도 국내입니다. 근데 파급력이 좀 상당히 좀 셀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부분들은 이제 제대열 부분하고 성체 줄기세포로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S바이오메딕스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배아 줄기세포는 두 가지가 있죠. 체세포 복제 방식의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수정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떠나서 배아로부터 모든 신체 각 기관 또 각 부분으로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기술을 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신경세포로만 분화를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고순도 추출 과정을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되기 전 단계인 현재 도파민, 신경세포 이 부분에 임상 실험을 좀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타 줄기세포의 탁월한 기술력이 배아 줄기세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시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 이제 최초의 어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세가 생각 외로 약간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새로운 뉴페이스의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록 국내 임상 1A 비상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신경세포 그다음에 파킨슨 이런 부분들은 치매하고 연관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파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기술 수출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차트로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현재 뭐 3일 전에 한번 좀 조짐이 좀 일어났죠. 조짐이 일어나다가 현재 슈팅이 되다가 어제 상승하다 밀렸지만은 오늘 똑같은 거래량으로 불구하고 슈팅이 좀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약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줄기세포의 어떤 기술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이한 뭐 하고 많은 줄기세포의 종목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도 본다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S바이오메딕스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수출 가능성들까지 점쳐지면서 지속적인 상승세 보여줄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공략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 중에 수익을 잘 내주고 있는 종목부터 먼저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했던 대주전자재료가 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였는데 저희가 사실상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 안에서만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씩 신호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실리콘 양극재는 없는 거죠? 네, 없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 대주전자 재료 부분들은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유일하게 그 상용화했던 성공한 업체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현재 전체 이제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 이게 탄생 파동으로서 작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락이 이제 멈춰지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2,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상승 삿바형 십자 도지형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장이 좀 안정이 되면은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N자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제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 섹터 안에서 대주전자 재료로 저희가 저점을 잡았다라는 것들 리뷰로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공략주 역시나 어떤 섹터에서 가져와 주셨을지 혹시 2차 전지일까요? 예, 2차 전지 쪽에서 양극재에 필요한 어떤 원료 소재가 알루미늄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알루미늄도 현재 국제의 어떤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이쪽의 섹터를 골랐습니다. 네, 사실상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도 반등을 잘 보여줬는데 2차 전지 쪽으로 보는 알루미늄은 어떨지 한번 체크를 해주실까요? 예, 자, 이 2차 전지 쪽의 어떤 그 알루미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들어보면은, 자,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소재의 원가 비율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러니까 양극은 알루미늄 박, 그다음에 음극은 동박을 전지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현재 원가 구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뛰어들기는 좀 애매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극재 위주의 어떤 시세가 많이 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은 굉장히 중요성들이 굉장히 강조가 좀 되고 있고요. 알다시피 알루미늄은 그 전기는 여기 보시다시피 알루미늄 얇은 박, 우리가 이제 종이같이 생긴 얇은 박에 양극재를 약간 코팅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극재는 아시다시피 리튬에다가 코발트, 망간, 니켈 요거를 섞어서 하는 부분들, 이렇게 양극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필요한 만큼 썰어서 이렇게 원통력이면 둘둘둘 말른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알루미늄 박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조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압연 과정을 통해서 알루미늄 박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알루미늄 박에 대한 어떤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보시면은 사마 알루미늄, 그다음에 롯데 알루미늄, DI 동일, 현재 그다음에 동원 시스템즈, 이 4개의 업체가 거의 이제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동원 알루미늄, 동원 시스템즈는 이제 약간 신생 업체에 이제 해당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4개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 것인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롯데 알루미늄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빼고 DI 동일, 사마 알루미늄, 동원 시스템즈, 이 3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알루미늄 박의 이제 밸류체인을 보면은 원재료를 공급하는 조일 알루미늄이라든가 현재 대고 AA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노벨리스라는 업체가 있고, 이걸 가공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중요한 것은 얇은 박을 만드는 업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3개의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를 좀 택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알루미늄 박에 관련된 부분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내에서 알루미늄을 주로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사마 알루미늄, 롯데 알루미늄, 동원 시스템즈 중에서 오늘의 공략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 이 중에 있을까요? 예, 동원 시스템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를 제가 이제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동원 시스템즈는 가장 유명한 부분들이 있죠. 알루미늄 캔, 동원 참치 캔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이거에 대한 수직계를 완성을 이제 했기 때문에 참치캔은 알루미늄 캔으로 만듭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2차 전지도 원통령 같은 경우는 캔으로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신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원통령 케이스 2270 그다음에 4680 케이스를 현재 생산 제조를 하고 있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우치 셀 3개의 원통령 각형 파우치 셀 3가지가 있는데 파우치 셀 소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박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그냥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동원그룹 물론 이제 중소형 그룹이지만은 동원그룹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다른 업체보다는 좀 더 후발 업체지만은 탄력성 있게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즈가 여기 부분들이 좀 타당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매출의 어떤 추정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알루미늄 박, 그다음 원통령 배터리 케이스, 파우치 셀 소재 이런 부분의 매출액들이 합산돼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동원 시스템즈 부분들이 한번 그중에 이제 베스트 종목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트는 그렇게 현재 잘 올라가다가 장이 안 좋아서 3월 중순부터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탄생 파동의 가능성들 좀 있고요. 또 중장기 성장성은 또 60일까지 빠졌죠. 약간 오버슈팅 되게 빠진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2단 상승 층에 어떻게 보면 냉난에서 살짝 빠졌지만은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 냉난에서 살짝 빠지는 흐름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투매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분할 매수의 시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자 오늘의 이제 베스트 종목은 2차 전지 쪽에서 알루미늄 바가 하면은 동원 시스템즈를 골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동원 시스템즈 만나봤고요. 알루미늄 밥부터 파우치셀, 원통형 배터리까지 다 하는 그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오후장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실시간으로 좀 지수가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2.5%대 하락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좀 무서운 마음이 드는데 오후장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주실까요? 예, 환율 급등 때문에 약간 투매 심리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의 이제 바닥권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뜨고 있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쪽 부분들도 상당히 좀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또 자율주행도 오랫동안 침체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터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두 개에 대한 섹터 한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이 다소 급락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저가 매수 기회로서 바이오와 2차 전지 자율주행 쪽으로 좀 보는 전략들 세워주셨고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반도체와 유가, 방산주들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바이오와 자율주행 관련주들 순환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정영석 전문가님께서는 S바이오메딕스를, 임상현 전문가님께서는 동원 시스템즈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